전 세계 대학가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2020년 이후 한국학 수강생이 300% 급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수강 이유였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한글 그 자체를 배우러 온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으로 편성됐고 중동 UAE에서는 한글을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단순한 문화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뭔가 다른 흐름이 감지됩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 논문, 교육 효율성 분석 데이터, 유네스코 공식 평가 문서.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국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문화의 확산에는 우연이 아닌 설명 가능한 언어 체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600년 전 만들어진 이 문자가 21세기에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저는 알렉산더 크로이츠입니다. 유럽연합 언어정책자문위원으로 15년간 일했고 비교 언어학이 제 전문 분야죠. 그런데 2021년 3월 예상치 못한 메일 한 통이 제 일상을 흔들어 놨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글 구조 분석 관련 검토 의견 요청.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아시아 문자 하나 검토해달라는 건데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문화는 강대국에서 나오고 아시아는 그걸 소비하는 쪽이다. 한국에 대한 인식도 비슷했죠. 빠르게 성장한 건 인정하지만 문명의 원형을 만든 나라는 아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본 문자는 창제 목적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사례입니다. 이 문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15년간 언어 정책을 다루면서 전 수많은 문자 체계를 봤습니다. 라틴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그런데 그 어떤 문자도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명확히 기록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문자는 원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진화하는 거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창제자가 있고, 창제 연도가 있고, 창제 목적이 문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언어학 상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문자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을 마주했습니다.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서구권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 실험 결과. 알파벳 숙련까지 걸리는 시간 수개월. 한자 기초 습득까지 걸리는 시간 수년. 한글 기초 습득까지 걸리는 시간 수일에서 수주. 저는 이 수치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반복 관측된 경향이라고 표시돼 있었죠. 이유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한글은 외워야 할 기호가 아니라 이해하면 조합되는 문자라는 겁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를 반영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건 언어가 아니라 설계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든 설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이 설계를 누가 왜 만들었을까? 저는 다음 날 아침부터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기존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개 기본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이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 저는 이 설명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자가 발음과 연결돼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발음 기관 자체를 그림으로 옮긴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지는 구조였습니다. 기역에 획을 더하면 키읔, 니은에 획을 더하면 디귿, 다시 획을 더하면 티읕, 미음에 획을 더하면 비읍, 다시 획을 더하면 피읍, 시옷에 획을 더하면 지읒, 다시 획을 더하면 치읒. 이건 규칙이었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이해하면 되는 규칙.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한글 학습 속도가 다른지.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였던 겁니다. 모음 체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 땅, 이 사람.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는 와 이의 조합, 어는 이와 의 조합, 오는 와 의의 조합, 우는 의와 의 조합.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전율했습니다. 이건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443년. 유럽은 아직 르네상스 초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를 읽지 못했던 시대였죠. 그 시대에 누군가 이렇게 정교한 문자 체계를 설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창제자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 그는 왜 이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역사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글이 없어 뜻을 펴지 못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한글이 배우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이 문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자가 왜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만들려 했을까? 역사적으로 문자는 지배의 수단이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경계였죠. 그런데 세종은 정반대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저는 역사 기록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담한 선택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1443년 조선은 명나라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질서는 명확했죠. 중국이 중심이고 주변국은 그 질서를 따르는 구조.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자가 유일한 공식 문자였고 지식인들은 한자를 쓰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세종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선택이었죠. 실제로 조선 조정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지식인들이었던 지편전 학자들조차 반대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종조로부터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왔는데 이제 따로 업문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 외교적 압박, 정치적 리스크.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세종은 왜 이 일을 밀어붙였을까요? 답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백성이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15년간 언어 정책을 다루면서 저는 수많은 언어 개혁을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배층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죠. 식민지 통치를 위한 언어 정책, 엘리트 계층의 차별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그런데 한글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권력자가 스스로 권력의 독점 수단을 내려놓은 겁니다. 세종은 한글 창제 후 직접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이 책에는 한글의 제자 원리가 상세히 설명돼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저는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통 권력자는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시행할 뿐이죠.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설명서를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적 사고의 발로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왜 이렇게 체계적인 구조를 가졌는지. 이 문자는 처음부터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이 문자가 실제로 백성들에게 퍼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글 보급 이후의 변화는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먼저 서민층의 문서 기록이 급증했습니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양반층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죠. 한자를 배우려면 수년간 교육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며칠만 배우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고 몇 주면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6세기 후반부터 서민들이 작성한 문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매매 문서, 차용 증서, 편지. 저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글로 남길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더 놀라운 건 여성들의 변화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공식적인 교육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한자 교육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여성들도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배웠습니다. 17세기부터 여성들이 쓴 한글 편지가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딸이 부모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멀리 떠난 아들에게 쓴 편지. 내가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된다. 몸 건강히 지내거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이 마음은 영영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참여의 입장권이 되었죠. 실제로 18세기 들어 민원 문서와 소송 문서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관청에 올리는 상소문,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문, 토지 분쟁에 대한 소송 문서. 이 모든 게 한글로 작성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자 하나가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꾼 겁니다. 읽고 쓸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함에 맞서는 힘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백성이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사회혁명이었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세계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997년 10월.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저는 당시 유네스코 평가 문서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내용을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창제 목적, 원리, 사용법이 모두 기록된 유일한 문자 문헌. 이 문장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결론이었죠.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 역사학자, 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들이 수개월간 검토하고 토론하고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평가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글은 문자 발전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 어떤 문자도 창제 과정이 이렇게 명확히 기록된 사례가 없다. 음소 문자로서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세계학계의 공식 인정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문자 발전의 모범 사례로 지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한글을 참고 모델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소수 부족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차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는데 한글의 구조를 빌려서 표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 사례를 접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에 다른 언어를 살리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설계 원리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이죠.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 체계, 조합 가능한 모음 구조, 배우기 쉬운 체계. 이 모든 게 특정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 구조 자체를 반영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종이 만든 건 단순히 조선의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보편의 원리를 담은 문자였던 겁니다. 이 시점부터 한글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자사 연구의 기준 사례가 됩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 교과서에 한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 모든 대학의 언어학 강의에서 한글을 다루기 시작했죠. 저 역시 학회에서 한글 관련 발표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건 학자들의 감탄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문자 체계가 어떻게 600년 전에 만들어질 수 있었나? 이건 칭찬이 아니라 학문적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문자가 지금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2010년대 중반부터 세계 문화 시장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역시 이 현상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죠. 아시아 문화가 서구에서 인기를 끄는 경우는 있었으니까요. 일본 애니메이션, 홍콩 영화처럼요. 그런데 한국 콘텐츠는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소비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7년 제 조카 에밀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한글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는 16살 독일 소녀였고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갑자기 한글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가사를 직접 읽고 싶어요. 번역으로는 느낌이 안 와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막이나 번역이 아니라 원문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수요. 이건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유럽과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버드대 한국어 수강생 2015년 대비 400% 증가.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 정원 초과로 대기자 명단 운영. 옥스퍼드대 한국어 강좌 신설 2년 만에 최대 규모 언어 강좌로 성장.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규모였으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학습 동기였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42%,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38%,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56%,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흥미로워서 31%. 저는 마지막 항목에 주목했습니다. 문자 자체가 흥미롭다. 이건 문화적 관심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실제로 한글 학습자들의 반응은 일관됐습니다. 배우기 쉽다. 논리적이다. 재미있다. 저는 에밀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루 만에 에밀리는 한글 자모를 익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죠. 2주가 지나자 짧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자료로만 봤던 학습 속도. 그게 제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에밀리는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 문자 정말 신기해요.
마치 퍼즐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00년 전 세종이 의도했던 바로 그것.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게 21세기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K-컬처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그 바탕에는 한글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2020년대 들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한글이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2022년 AI 언어 처리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죠. 한글의 음절 구조와 AI 음성 인식 정확도. 발표자는 구글의 언어 처리 연구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AI가 처리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글 음성 인식 정확도 98.7%, 영어 음성 인식 정확도 95.3%, 중국어 음성 인식 정확도 92.8%.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정확히 분해가 가능했습니다. 각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AI가 패턴을 학습하기 쉬웠던 겁니다. 반면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어는 성조 구분이 어려웠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AI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한글의 장점은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텍스트 처리에서도 드러납니다. 조합 규칙이 명확해서 오류 수정이 용이합니다. 형태소 분석이 체계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 학습 효율이 높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종은 AI 시대를 예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체계가 미래 기술과 완벽히 호환되고 있었던 겁니다. 학회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의 이런 특성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설계의 우수성입니다. 발음 기관을 기반으로 한 자음 체계, 조합 가능한 모음 구조, 규칙적인 음절 구성. 이 모든 게 논리적 체계를 만들었고 그 논리가 기계에게도 통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견디는 구조였다고. 실제로 2023년부터 여러 AI 기업들이 한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글 기반 언어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아마존은 한글 음성 인식 기술을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AI 기업들도 한글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도달한 문자 체계의 정점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는 2024년 여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글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 카페 간판에 한글 글씨, 지하철 안내판의 문자들,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문자의 특별함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쓰고 있었죠. 저는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이 받아쓰기 공책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문자가 세계 언어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라는 걸, 유네스코가 인류 유산으로 지정한 문자라는 걸, AI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 문자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종이 원했던 거라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특별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스러운 문자.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 구조 분석 관련 검토 의견.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화려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자는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우기 어렵게 만들어 특권을 유지하는 대신 배우기 쉽게 만들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문장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의 한글, 건물 외벽의 한글, 거리의 한글. 모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엔 무시당했을지 모릅니다. 작은 나라,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 그러나 조용히, 꾸준히 기준을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세종이 만든 문자. 그 문자를 지키고 발전시킨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기준을 뒤늦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위대함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서 옵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존경.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세종이라는 사람에 대한,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다짐.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왜냐하면 세계는 알아야 하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유산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유산이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 빛날 거라는 걸.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